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화창한 날 북태평양의 수면 근처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수면의 잔물결이 일기 전까지 최고로 행복했었죠. 쓰나미나 수중 화산이 폭발을 준비하는 것처럼 더 확연해집니다. 본능이 이곳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지만 어느 쪽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허공을 가득 채워요. 거대한 고래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면서 물이 바깥쪽으로 폭발해요. 세상에, 잠깐, 그건 고래가 아니에요. 바로 어룡이에요. 트라이아스기의 거대한 해룡 형태의 괴물이죠. 길이가 무려 17m에 무게는 45톤이나 나가요. 돌고래가 그리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 바다 괴물은 돌고래의 사촌은 아니에요. 돌고래들은 물밑으로 다시 흩어져요. 돌고래들에겐 다행히도 어룡은 그것들을 점심으로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는 것뿐이에요. 이 특정 종은 바다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 오징어를 먹는 데 훨씬 더 익숙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거대한 지느러미와 뱀장어처럼 긴 꼬리로 웅장하게 헤엄치면서 수면 아래로 다시 사라지죠. 이들은 한때 육지를 돌아다녔지만 현대의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한 다른 선사시대 육지 파충류들처럼 바다로 돌아왔고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어요. 팔다리는 지느러미로 변했죠. 어떤 종들은 지느러미나 지골의 손가락이 있었어요. 거의 사람 손가락이라 해도 될 정도였죠. 안녕? 몇몇은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어요. 머리는 뾰족했고 턱은 더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 원뿔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었죠. 눈이 컸는데 아마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도 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꼬리 지느러미는 강력한 발차기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바다 생물들처럼 공기로 숨 쉴 수 있었고 온열 동물이었어요. 어느 날의 몇몇 해양 생물들처럼 매끈하고 아름다웠죠. 예상치도 못하게 수중시간 소용돌이가 그 앞에서 열려 마치 수중 블랙홀처럼 그 길에 있던 모든 걸 빨아들여요. 어룡이 자신의 여정을 통제할 수 없이 마구 움직이며 깊은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다시 뱉어져서 초기 공룡시대 약 2억 4,7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원래 시대로 돌아왔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과 같이 수영하고 있네요. 이들은 무리를 짓거나 사냥무리를 지어 살았죠. 저 작은 믹소사우루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세계적으로 진화되었지만 우린 이 녀석들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이 녀석은 결국 현대 인간들의 손에 들어갈 거니까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어룡은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어떻게 멸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작은 먹이 집단이 감소했고 더 잔인한 포식 집단이 생겨났어요. 어떤 물고기들은 진화해서 어룡들이 잡기엔 너무 빨라졌죠. 그래서 우린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했고 더 힘든 경쟁에 밀리고 있는 불쌍한 이 친구를 이곳에 남겨둘 거예요. 배고프고 지치고 약해졌죠. 해류에 그냥 떠내려가서 결국 해저에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만 년이 흘렀어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시대에는 사막의 광대한 지역이 노출되면서 해수면이 점차 낮아졌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은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예요. 백악기 동안 화산 선맥이 형성되었어요. 지질학적 격변이 계속되어 바다의 바닥이 현대 산으로 올라왔죠. 바위에 박혀있는 건 뭐 짐작할 수 있듯이 고대 무척주 동물들 뿐만 아니라 매머드와 거대한 나무늘보 같은 보다 현대적인 생물들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야생 생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걸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다시 1998년으로 시간을 빨리 뛰어넘어 볼게요. 그것은 네바다 북서부의 오거스타 산맥,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화석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위 밖으로 튀어나온 건 척추뼈 몇 개였어요. 연구원들은 그게 어떤 생명체에 속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분명 거대했거든요. 바위에 너무 깊이 박혀있고 복잡해서 발굴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2011년 9월 발굴자들은 잘 보존된 두개골, 앞다리 그리고 가슴 부위 등 그 짐승에 대한 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명백해진 거대한 어룡을 완전히 꺼낼 수 있었어요. 남은 화석들은 다 자란 사람 크기의 두개골, 어깨 그리고 지느러미와 같은 부속물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도 그걸 옮기는데 헬리콥터가 필요했어요. 연구팀은 이 새로운 종을 심보스 폰딜루스, 영고름이라고 명명했어요. 심보스 폰딜루스는 척추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예요. 지금부터 이 공룡을 어룡 등골이라고 불러줍시다. 이쯤 되면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발음하기 훨씬 쉽잖아요. 등골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공수되었고 나아가 독일 본 대학교로 수송되었어요. 이 연구는 척추동물 고생물학자 마틴 샌더와 그의 동료들이 마인츠 대학과 협력하면서 수행되었어요. 이 해양 파충류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이 발견은 독특하고 정말로 짜릿한 성과였어요. 마틴 샌더는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심지어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거대 생명체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린 등골이를 그 시대의 수중 티라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한 이 유형은 위대한 죽음으로 알려진 대멸종 사건 이후 겨우 300만 년에서 500만 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꽤 주목할 만해요. 대략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 생명체의 약 90%를 앗아갔죠. 원인이 뭐였냐고요? 짧은 버전으로 말하면 온도 상승과 해수의 산성화의 증가였어요. 먹이사슬의 한 부분이 없어지면 상상할 수 있듯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곧 먹을 게 거의 남지 않고 가장 튼튼한 녀석들만 살아남죠. 대기에도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이론들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알려진 걸 일으켰다고 주장해요. 지난 5억 년 동안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죠. 그 분출은 200만 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많은 양의 현무암질 용암이 시베리아의 넓은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은 약 300만 제곱마일의 현무암으로 덮여 있어요. 다른 이론들은 화산이 아닌 소행성이 대멸종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어느 쪽이든 충격은 동일했고 지구 해양종의 81%, 육지 척추종의 70%가 사라졌어요. 수많은 대멸종 사건이 있었지만 등고리의 크기와 존재는 대멸종에 비하면 비범해요. 종들이 회복하고 이 크기로 자라는데 보통 900만 년이 걸렸지만 등고리는 그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나타났어요. 정교한 컴퓨터 모델로 연구원들은 현재 화석 언덕으로 알려진 지역을 관통하는 먹이사슬을 조사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고대 환경을 재현했고 해양 먹이사슬이 어룡과 같은 거대한 생명체를 뒷받침해줬을 거라는 걸 발견했죠. 이로는 우리의 등고리가 대멸종 이후 100만 년에서 300만 년 동안 번성했던 암모나이트로 알려진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연체동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는 멸종된 암모나이트는 대멸종에 따른 생태적 공백을 메웠고 자신들을 방해할 만한 먹잇감이 별로 없는 훌륭한 생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어룡 또한 세계의 바다를 채운 최초의 거대한 생명체여서 빠르게 진화했어요. 그들이 먹은 연체동물들 또한 경쟁에도 덜 노출되었어요. 등고리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내일이 없다는 듯이 먹어댔죠. 플랑크톤과 같은 음식을 먹어서 덩치가 커진 고래와 달리 등고리와 그의 친구 종들은 암모나이트를 먹음으로써 더 커졌고 시간도 훨씬 짧게 걸렸죠.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먹으라는 좋은 메시지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 결과들이 해양 생태계가 기후, 대기 또는 물 상태와 같은 극적인 변화에 힘을 기르고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경로를 갔을지도 모르지만 몇몇 어룡과 고래는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둘 다 크기가 크고 눈에 띄는 치아가 없어요. 향유고래는 대왕 오징어를 사냥하기 위해 깊이 잠수해요. 등고리도 비슷하게 사냥하죠. 물에서 먹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 먹이의 일종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친구는 아마 물고기와 오징어를 먹었을 테고 훨씬 더 작은 어룡을 먹었을 거예요. 아야, 다른 어룡들은 거대한 도마뱀에 가까운 두개골의 많은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엔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어요. 어룡은 공룡시대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고대 바다를 헤엄쳤어요. 어룡 화석은 영국, 노르웨이, 일본, 독일, 콜롬비아, 중국, 호주와 같은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시대 수중 행성의 지배자들이었죠. 2억 5천만 년 전 해가 지면서 우리는 등고리가 맞은 최후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서 깨끗한 하늘의 오렌지 빛깔을 보기 위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번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리와 함께 행복하게 수영하며 트라이아스기의 깊은 심해 속에서 음식과 모험을 찾아갑니다.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 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 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 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 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 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 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 아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오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Sea Angel.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 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조름. 바다조름은 길이가 2.2m이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펜이나 깃털펜처럼 보여요. 그 유사성은 이 동물이 바닥에 고정시키는 물로 채워진 둥근 모양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페르시안 카펫 플랫웜. 이 생물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정말 카펫처럼 보여요. 길이는 10.2cm에 불과해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웜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을 권리를 두고 싸웁니다. 홍학혀 바다 달팽이. 관광객들은 이 특별한 달팽이를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실 껍데기 색깔은 탁하고 다채로운 연조직 밑에 숨겨져 있어요. 산호의 부드럽고 독성이 있는 부분을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소를 저장합니다.